오늘은 박정희 정권의 제3번째 시기이자 소위 겨울공화국으로 불리던 시기, 유신체제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체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폭력의 제도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유신헌법은 제정 과정에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실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영구 집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화당 정권 혹은 박정희 대통령의 야욕이 그 첫 번째 배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독재를 강화하였던 데에는 당시 국내 국외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나마 절차상 그럴싸한 과정을 밟을 경황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유신체제를 하는 배경에 있어 국내와 국외적인 배경을 나누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70년대 냉전체제의 완화는 반공을 국시로 장기 집권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에 있어 커다란 위기로 느껴지게 되었어요. 1970년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선언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후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고 적국으로 간주해온 중국과 화해하는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한미일이 동맹을 맺어 북중소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결하던 동아시아 내에서의 냉전 질서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자 하였고 주한미군도 일부 철수하였어요. 이제 한국 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대결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반공 정책을 계속하면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국내에서는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반공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집권 무기였던 경제가 휘청이게 됐어요. 석유 파동과 함께 세계 경제가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세계 경제의 불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으로 인하여 박정희 정권의 경제 발전의 이면이 특히 어두운 면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도 박정희 정권에는 위기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삼성 개헌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던 것이죠. 박정희 정권이 삼성 개헌에 성공하여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에 승리한 것이나 바로 뒤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가 이끄는 공화당이 야당이었던 신민당에게 밀렸던 것은 박정희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한편에서는 북한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모순적인 대북 정책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971년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북괴의 남침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전시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하였어요. 그리고는 비밀리에 북한과 평화협상을 추진하여 1972년 7월 남북의 평화통일을 약속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7.4 남북 공동선언은 저희가 두드림 교재 제일 뒤편에 마지막 주제인 남북 화해와 협력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니까요. 여기선 일단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회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뒤 석 달 뒤에 인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10월 유신이라고 해요. 이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 강력해진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헌법, 즉 유신헌법을 제정하였죠.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면서 유신체제가 시작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신헌법의 내용인데요.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요. 재임 제한이 없이 연임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어요. 또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폐지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채택되었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사실상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회까지 장악하였죠.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 또 법률안 거부권, 나아가 대통령에게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권. 사실 이 긴급 조치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는 초법적인 권리까지 부여되었는데요. 아울러 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까지도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되었죠. 즉, 이 유신헌법 하에서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이 모두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었던 것이에요. 즉,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유신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긴급 조치권이에요. 이 긴급 조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던가 하는 것들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잖아요. 그런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가장 대표적인 유신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신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요것도 두드림의 메시지를 두드림의 메시지 잘 메모해 두시고요. 왜 말을 더듬죠?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는 요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요 긴급 조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1호 내용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유신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가가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신체의 자유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강력해 보였던 유신체제도 바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항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헌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토론하는 일조차 처벌하였어요. 또 중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를 폐지하고 학도 호국단이라는 군대식 조직을 만들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해직하고 야당 대표를 선출하는 행사장에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여 난장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신 정권은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는데 기업의 경제 활동, 특히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기도 하죠. 반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불온하게 여기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이를 돕는 지식인들을 경제 건설을 가로막는 적, 그리고 북한 사상에 물든 빨갱이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체제 7년은 대다수의 국민에겐 꽁꽁 얼어붙은 겨울 공화국이었던 것이에요. 유신체제 아래서 민주주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폭력에도 저항은 이어졌고 민주화 운동도 그만큼 발전하게 됩니다. 1973년 박정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이 일본 도쿄에서 납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어요. 중앙정보부가 직접 저지른 일이었는데 다행히 김대중은 살아서 서울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유신 반대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재하 인사들이 민주화 회복을 위해 유신헌법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사회 각층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 조직을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긴급조치의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였어요. 박정희 정권은 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반유신 운동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그러나 12월 24일 장준하가 주도한 100만인 헌법 개정 청원 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유신 운동은 더욱 확산되게 되었어요. 박정희는 계속해서 거세지는 반유신운동을 박멸하기 위해 민청 학년 사건이라던가 혹은 인혁당 사건 등의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이러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반유신운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사재단을 발족하였고 기자들은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활발히 벌여나갔던 것이죠.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동아일보가 광고를 싣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3월 1일에는 윤보선과 김대중, 함석헌 등이 긴급조치의 철회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 탄압으로 국제 여론마저 좋지 않았어요. 미국과 일본 등도 점차 박정희 정권과 거리를 두었죠. 더구나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 등으로 경제마저 어려워지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급속도로 커져나가게 됩니다. 야당도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나갔고요.
19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이었던 공화당을 능가하는 모습은 박정희 정권이 이 당시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나라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 운동과 야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어요. 1979년 8월 11일 깊은 밤, 천여 명의 경찰이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 본부 건물로 밀고 들어갑니다. 절규하면서 버티던 여성들은 모두 끌려 나왔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게 돼요. 이들은 YH무역이라는 회사의 노동자들로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며 YH무역 회사의 부당한 조치와 경찰의 간섭에 맞서 싸우던 중이었어요. 농성을 해산한 경찰은 살인과 폭력을 사과한 대신 이 YH무역 노조를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를 들어 성직자들을 포함한 기독교 인사 8명을 구속하였죠. 이것을 YH 사건이라고 불러요. 또한 당사를 짓밟힌 야당의 강경한 항의에 대하여 당시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답합니다. 이러한 유신체제의 야만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민주화를 이루려는 운동이 다시 불타오른 계기로 작용하게 돼요. 노동운동의 탄압에 반대하는 학생, 노동자, 종교계의 투쟁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야당 탄압에 항의하는 국민 여론도 확산되었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됐고요. 이러한 부산과 마산에서의 부마 항쟁은 결국 박정희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게 돼요. 박정희 정부는 부산의 비상계엄, 마산과 창원의 위수령 등을 내리고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는데, 사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게 되면서 사실상 박정희 1인에 의해 유지되던 강압적인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11.6 사태라고 불러요. 유신체제의 종말은 새로운 민주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신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